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기다렸던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순간 AC밀란과의 빅매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3대0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죽음의 F조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온 파리 생제르맹은 어떤 플레이를 펼쳤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3차전 경기가 막 끝났습니다. 파리가 안방에서 AC밀란의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AC밀란은 첫 두 경기 무득점 무승부에 이어 파리 원정까지 득점하지 못한 채 첫 승에 실패했고, 파리는 같은 시간 도르트문트가 뉴캐슬을 격파하면서 F조 1위에 유리한 위치로 16강 진출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도 파리의 에이스 음바페 그리고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모두 나오면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이날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를 풀타임 소화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렸고 벤치에서 대기했는데요. 선발 명단 살펴보시면 에니케 감독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감한 비대칭 4-2-4 포메이션, 4-4-2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선발 라인업 포진도를 보시면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의 3톱, 비티냐, 우가르테, 자이레 에메리의 3미들로 보이지만 이날 경기는 비티냐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드에 가깝게 벌려서 움직여주고 음바페와 덴벨레가 높이 올라가 있는데 덴벨레가 오른쪽 사이드 공격을 전담하면서 우가르테와 자이레 에메리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4-2-4 대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콜로무아니가 사실은 음바페와 투톱으로 나선 것인데 많이 전방 압박을 띄워주고 음바페와 덴벨레의 전방 수비력을 커버해주는 움직임들을 폭넓게 가져가다 보니까 평균 위치를 보시면 덴벨레와 음바페가 굉장히 높이 보이지만, 보시는 대로 덴벨레가 거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맡고 비티냐가 왼쪽 측면에서 연계를 해주고 자이레 에메리와 우가르테가 박스투박스로 움직여주면서 허리에서 수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키미까지 오른쪽 측면 공격을 했고, 밀란이 조금은 수비 위주의 역습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파리가 중원 숫자를 많이 두지 않고도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중앙에서 두 명의 미드필드만 뒀을 때의 문제점들을 비티냐가 필요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메잘라 역할을 해주고, 무아니가 많이 내려가줘서 4명이 순간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을 차지할 수 있는 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에니케 감독이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4-2-4 대형으로도 충분히 전술적인 안정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이번 경기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AC밀란 같은 경우도 최정예 멤버가 나왔는데요. 포르투갈 공격수 레앙, 프랑스 공격수 지루, 미국 공격수 퓰리시키 3톱을 형성했고요. 레인더스, 쿠르니치, 무사가 3미들, 테오 에르난데스와 토모리, 차우, 칼룰루의 4백 라인, 매냥 골키퍼가 출전했습니다. 경기 초반 먼저 좋은 기회를 만든 것은 AC밀란이었는데요. 전반 12분 코너킥을 니어포스트로 짧게 연결하면서 레앙이 바깥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가는 계획된 세트피스를 시도했지만 이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1진1퇴의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전반 22분에는 자이레 에메리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해서 중앙으로 밀어준 공을 음바페가 받자마자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냥의 한 방에 걸렸습니다. 이날 경기 발목 부상에서 회복한 자이레 에메리 선수의 중앙 지역에서의 활동량과 역동성이 빛났고, 무엇보다 비티냐가 측면으로 이동한 가운데 우가르타가 배우를 커버해줄 때 자이레 에메리가 상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2인분을 해줬던 모습들이 크게 빛났습니다. 전반 26분에는 연계왕 지루의 백힐 패스를 받은 레앙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단독 돌파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옆으로 빗나가며 무산됐고요. 전반 30분에는 파리의 역습 장면에서 좋은 플레이가 있었는데, 무아니 선수가 중앙 공격수지만 음바페 덴벨레보다 밑에 내려가서 연계해주고 싸워주고 버텨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 역습 상황에서도 무아니의 스루 패스를 음바페가 받아서 수비 2명을 제치고 가운데로 꺾어 들어가면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꽤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게 골포스트 옆을 살짝 빗나가는 슈팅이 됐어요. 아주 좋은 슈팅이 나오면서 파리가 조금 더 밀란보다는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전반전에 만들어냈고요. 결국엔 이 장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반 32분에 파리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비티냐의 측면 배치와 자이르 에메리의 선발 기용이 적중했던 골 장면이었습니다.
왼쪽 수비수이자 센터백 역할을 겸해왔던 리카 에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를 비티냐가 사이드로 벌려 움직이면서 이어받았고 자신 쪽으로 수비 2명을 몰아둔 가운데 자이레 에메리에게 노스톱으로 밀어줬어요. 그리고 이 패스를 받은 자이레 에메리가 밀란 미드필더 1명을 개인 능력으로 버텨냈고 상대의 몸싸움까지 이겨내는 힘을 보여주면서 공을 끌고 올라갑니다. 상대 지역으로 공을 끌고 올라간 이후 은바페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내줬고 은바페 선수는 토모리가 자신의 앞을 막아섰지만 현란한 드리블과 헛다리 짚기에 이은 오른발 슈팅을 니어포스트로 꺾어 때리면서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찌르는 1대0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제골로 파리가 1대0으로 하프타임을 맞이했는데요. 62%의 볼 점유율로 확실하게 주도를 했고 슈팅 숫자도 6대3으로 2배 많았고 유효 슈팅은 파리가 2개, 밀란이 전반전에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 득점은 양팀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파리가 0.2골, 밀란이 0.1골이었는데 무엇보다 파리에는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해결사 은바페가 있었고 9월 세리에A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폼이 좋았던 레앙은 은바페보다는 확실히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밀란은 차우를 빼고 칼라브리아를 투입을 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후반전 파리의 공세가 더욱더 강해졌는데요. 특히 전방 압박과 신속한 역습, 카운터 프레스까지 빛나면서 파리가 4명의 선수를 전방에 배치한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후반전 3분인 48분 파리가 밀란의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무서운 역습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공을 전방으로 일단 밀어두고 센터백이 공을 잡고 처리하려고 할 때 정말 엄청나고 맹렬한 압박을 통해 이 센터백들을 혼란시켰어요. 이 장면도 무아니가 상대 센터백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패스 미스를 범하게 만들었고 이 패스를 우가르테가 또 한 번 달려들어서 괴롭히면서 따낸 이후 왼쪽 사이드에 있던 비티냐가 빠르게 달려들어와서 이 패스를 오른쪽 측면에 있는 덴벨레에게 연결하는 전환 패스를 통해 상대의 빈 공간을 완전히 흔들어놨고요. 덴벨레가 이 장면에서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서 꺾어 들어오면서 커팅하면서 왼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연결해서 골을 넣었는데 이 장면에서 VAR 체크가 나왔어요. 우가르테가 압박하면서 공을 빼앗아내는 순간에서 공격자 파울이 있었다라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사실 이 골은 정말 좋은 역습 과정이었지만 무효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 무효를 뒤로 하고 5분 만에 결국에는 파리가 추가골을 넣게 되는데요. 은바페가 짧게 처리한 코너킥을 덴벨레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안으로 침투하면서 3명의 밀란 선수를 개인 능력으로 접어내고 흔들어 놓으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을 매냥이 선방에 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무아니가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 먼저 확보하면서 가볍게 밀어넣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파리는 71분에 우가르테와 덴벨레를 빼고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 선수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엔리케 감독은 미드필드로 중용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측면 공격수로 기용을 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덴벨레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갔고 파비안은 우가르테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들어갔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좋은 유효한 공격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짧은 시간을 뛰면서도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72분에는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가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면서 사이드로 벌려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개인 드리블 돌파로 치고 들어가다가 수비를 마주했을 때 뒤로 돌아서 꺾어 들어오면서 배후에서 들어오던 은바페를 정확하게 보고 패스를 밀어줬어요. 이강인 은바페 사이의 패스 연결이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장면들로 많이 이어졌는데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은바페가 수비 한 명 제껴내고 2명까지 제키고 슈팅하려고 하던 순간에 살짝 볼터치가 길게 이어지면서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날카로운 장면이었는데요. 밀란은 77분에 크루니치와 무사를 빼고 아들리와 포베가를 투입하면서 체력과 공격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리의 공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82분에는 오른쪽 사이드라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연결한 기점 패스를 받아서 무아니가 공을 끌고 간 이후 하키미에게 패스했고 하키미가 컷백을 준 것을 비티냐가 받아서 왼편에서 달려들어오던 은바페에게 밀어준 이후 은바페가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매냥의 손끝에 살짝 스치면서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면서 아쉽게 추가골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장면 직후에 무아니를 빼고 하무스를 투입하면서 파리가 얼마나 공격 뎁스가 강한지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막판까지 공격진의 체력이 유지되면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 교체 이후 또 훈련장에서나 사석에서나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강인과 무아니의 호흡이 잘 들어맞았던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터지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에서도 오른쪽 측면에서 넓게 벌려서 테오 에르난데스를 본인 쪽으로 붙여놓고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만든 이후 빌드업을 하고 꺾어 들어가면서 대각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본인의 장점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89분의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라인 앞에서 태호가 다가왔을 때 태호의 압박에도 주눅들지 않고 가볍게 탈압박을 시도하면서 본인을 도와주러 온 에메리에게 패스를 연결해줬고, 에메리가 이날 경기에 굉장히 좋은 전진성을 보였거든요. 에메리가 단독 돌파로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문전 우측까지 진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컵백을 시도했는데 하무스가 이제 슈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기점 패스를 연결한 이강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이 배후의 세컨드 공격을 위해서 달려들어와 줬는데, 하무스가 이 이강인 선수의 침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침투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앞쪽에는 수비가 있어서 확실하게 슈팅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애초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하게라도 슈팅하려고 욕심부렸다면 슈팅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에메리의 패스를 받았을 때 하무스는 슈팅하는 척하면서 발을 들었다가 명확하게 발을 일부러 빼는 모습, 헛발질을 한 게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갖고 공을 흘려줬고요. 이 흘려준 공을 받자마자 이강인 선수는 잡아놓고 때린 게 아니라 그대로 왼발 논스톱 슈팅을 골문 우측 하단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3대0을 만드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무스는 명확하게 슈팅을 하려는 자세이긴 했지만 슈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흘려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몸을 열어놓고 있었고 돌려놓고 있었고, 심지어 뒤에 이강인 선수가 오고 있는지를 또 한 번 흘려주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즉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는 패턴 플레이였다는 것이고, 또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결한 이강인 선수의 결정력도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파리의 공격 장면들이 이어졌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하키미를 빼고 부상 복귀 후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가면서 경기 감각을 쌓고 있는 노르딘 무키엘레도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득점 없이 파리가 3대0 승리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날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후반 막판 한 20여 분을 세리에A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꼽히고, 사실 유럽 현재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뽑히고 있는 테오 에르난데스를 여러 번 제쳐냈거든요. 그 테오 에르난데스가 이강인 선수에게 먼저 다가와서 격려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또 득점한 이강인 선수에게 음바페가 윙크하고 악수하고 또 얼굴도 다듬어주고 포옹까지 하면서 캡틴 음바페, 어떻게 보면 이제 파리의 실세라고 있는 음단장이라고까지 하는데, 이 음바페 선수의 마음에 쏙 드는 플레이를 통해서 격려를 받는 훈훈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승리를 통해서 파리가 뉴캐슬전 1대4 참패에도 불구하고 2승 1패로 현재 F조의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이 어려운 조에서 16강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도르트문트가 뉴캐슬에 깜짝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첫 승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도르트문트 1승 1무 1패, 뉴캐슬 1승 1무 1패로 두 팀 모두 승점 4점이 됐는데요. 승점 6점인 파리가 유리한 가운데 골득실 차에서 뉴캐슬이 앞서지만 UEFA 주간대회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을 때는 맞대결에서 이긴 팀이 먼저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2위가 됐고요. 밀란은 득점 없는 2무 1패로 탈락 위기, 유로파리그도 못 가고 조별리그 광탈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파리의 다음 경기는 프랑스 리그앙 일정인데요. 리그앙 선두 탈환을 위한 여정이 이어집니다. 9라운드까지 파리가 3위에 처져 있는 것은 분명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요. 오는 주말에 있을 10라운드 경기는 10월 29일 일요일 밤 9시에 킥오프하는 브레스트와의 경기입니다. 브레스트가 팬들에게 많이 알려진 팀은 아니지만 올 시즌에 9경기 4승을 챙기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통해 승점 15점을 얻었어요. 즉 현재 5승 3무 1패인 파리와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이고,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 없는 경기다 보니 이번 경기 후반에 출전한 이강인 선수가 브레스트전은 선발 출전해서 중요한 경기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파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이겨야 또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고 모나코와 니스가 미끄러지는 상황에는 선두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어서 11월 4일 토요일 새벽 5시에 몽펠리에와 경기가 있는데, 몽펠리에는 현재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그래도 전통의 팀이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가 없고요. 그 뒤에 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에는 AC밀란과 원정 경기로 챔스 4차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까지 잡아줘야 F조에서 안정적으로 16강 진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거나 승점을 얻지 못한다면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F조에서 살아남을지가 혼탁해지니 최소한 비기고 또 나아가서는 이기는 경기를 통해서 16강 진출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고요. 이 경기 이후에도 11월 12일 새벽 1시에는 스타드 랭스와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 스타드 랭스도 현재 프랑스 리그 6위에 올라 있어요. 승점 14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현재 쉬운 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경기들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공격 포인트를 올려준다면 이강인 선수의 능력도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밀란과의 빅매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로 장식을 했는데요. 이제는 리그왕에서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 첫 번째 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바페와 이강인 선수 이날 경기 후반에도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 이후 좋은 호흡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앞으로 또 이강인 음바페 라인이 어떤 멋진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한준TV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